예, 2강 시작했습니다. 2강 중편 시작합니다. 그 윤리적인 정당성을 보시면 정치 권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의 여부와 피통치자의 반항권은 어떠한 경우에 시인될 것인가,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용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될 것일까를 규명하는 문제로서 윤리적 정당성은 현실 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피통치자의 권리 문제입니다. 그 윤리적인 정당성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대외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과 질서의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피통치자의 생활 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복지의 구현, 세 번째, 이러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방식과 일반 복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윤리적 법원 측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이 사회적 타당성과의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권력의 주체가 공동사회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권력 객체와 생활 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의 행사 방식이 윤리적 법원 측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소한도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또 그럴듯한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이제 법을 적용해서 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냐, 아니면 무조건 잡아가서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거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정치 권력의 목표와 이상의 내용이 윤리적 법원 측에 합치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민주당의 영구집권 이래버리면 이건 윤리적인 법원 측에, 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이익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 이익하고 부합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권력의 목표를 이런 걸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은 자기 정당이 계속 집권하길 바라겠지만, 사실 대외적으로는 뭐 통일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막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대의를 위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면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위주의 정부 또는 보수 정부들에서는 그 소속 장관들에게 뭔가 이제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조국이나 추미애 씨처럼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사퇴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실 공방은 나중에 문제고, 예를 들어 뭐 아예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약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논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현 정부에 너무 부담을 끼친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 사퇴시키는 게 맞죠. 사퇴하시고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 본인에게 허락된 어떤 법적인 어떤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다만 우리 정부하고는 좀 우리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정부를 위해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정상적이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그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진짜 아주 막 할 말 안 하면 할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 그렇다는 거고요. 뭐 여러분의 시각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좀 그래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수 있겠죠. 예. 정치 권력의 변동. 정치 권력의 변동을 보시면 정치 권력의 기능화 과정이라고 해서 처음에 정치 권력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독점합니다. 경찰에 대한 명령권, 군 통수권 이런 것들을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성을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제 가치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기능화하는, 이게 보통 그 가장 전형적인
정치 권력의 획득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군사력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교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전왕조가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을 세웠다. 그러고 이제 제 가치를 분배합니다. 이전에 문벌 귀족들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가지고 이거를 다 쪼개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든지, 또는 사대부들에게도 골고루 땅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치를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표한 조치나 제도들을 다 기능화, 법전, 경국대전이나 이런 이제 그 법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대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도화 시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 안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방법은 뭐가 있냐?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습, 혁명, 쿠데타, 군사적인 점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획득을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혁명과 쿠데타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혁명은 피지배 계급이 기존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정치 권력을 지배 계급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권력 교체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사실 이게 뭔지. 밑에서부터 뺏는 겁니다. 그냥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과거에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혁명의 방식으로는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지배 계급의 계획과 지도로 타협적으로 단행되는 그 지배 계급에 의한 이제 정치 사회적인 대개혁 같은 게 있는데, 뭐 굳이 이걸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권리장전이나 명예혁명 같은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명예혁명은 그래도 이제 귀족층하고 왕 사이의 어떤 권리나 권력에 대한 이제 행사 방식의 다툼, 이게 결국에는 뭐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하고, 또 위는 이게 소위 지배계급은 사실 혁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건 어쨌든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는 권력이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지위도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배 계급은 보통 위로부터 혁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두 번째, 그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게 가장 대중적인 방식들이죠.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중의 광범위한 토대로 단행되며 보통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청교도 혁명, 뭐 미국 독립전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옆으로부터의 혁명인데 이건 사실 주도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그러면 이 혁명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그 지배계층과 혁명의 주체가 뭐 비슷하다, 비슷한 위치다, 아예 하층민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괜한 구분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명칭도 잘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일단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고, 뭐 지식계층의 주도로 단행되는 4.19 혁명 이런 것들을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래는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지식계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럼 옆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게다가 4.19가 지식인들이 나와서 다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희생을 하고 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혁명이라는 건 보통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혁명이 대부분의 혁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혁명이 있습니다. 반혁명은 뭐냐?
혁명이 발생을 했고 이 혁명에 반대하는 구지배 계급이 이제 다시 이걸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구체제 복귀 운동 같은 건데 올리버 크롬웰의 이제 그 청교도 혁명 이후에 다시 왕정 복고가 됐죠. 영국은 뭐 그런 거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민혁명 이후에 쭉 나폴레옹 시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왕조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소위 구체제 또는 왕당파 이런 사람들이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혼란한 시기를 쭉 참아요. 참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혁명한 사람들은 지가 뭐 권력을 더 잡겠다. 근데 사실 혁명이라는 것도 왕이 혼자서 체계적으로 다스릴 때도 사실은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뭔가 부를 나눠주기 어려웠는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뒤죽박죽이 된 상황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어떤 그 혜택을 골고루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안만 복잡해, 치안만 문란해지죠. 그래서 뭐 강도나 절도 이런 것들이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하고요. 이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다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런 걸 보통 반혁명이라고 하고요. 왕정 복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이제 쿠데타가 있습니다. 쿠데타는 뭐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쿠데타는 정변, 반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중 다수의 정책 의지와는 무관한 권력 내부의 문제고요.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려 시대 때 이제 무신혁명, 무신의 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 내내 계속 크고 작은 반란들이 있었고요. 고려 시대 때도 반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라, 뭐 비담의 난,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 연남생의 난, 뭐 연남건의 난 이래가지고 백제도 한번 반란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한국은 반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땅에서 일어난 반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짧게 끝납니다. 금방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세가 기울었다 그러면 바로 항복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얘기 12.12 쿠데타 때 4명 죽었고요. 5.16 쿠데타 때 한 8명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10명도 채 안 죽는다. 이건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쿠데타나 정변, 반역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 내부의 문제에 국한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치학자 사뮤엘 헌팅턴은 이 다음에 세 가지로 쿠데타의 성격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변혁적 쿠데타라고 해서 혁명적인 군부를 주축으로 정부의 반기를 들어 해산시키고 정부를 군부가 조직하는 새로운 관료 집단 체계의 생성을 목표로 하며 중말단의 관료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1952년 이집트, 60년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들이 이제 변혁적 쿠데타죠. 이게 다 잘해보자고 하는 쿠데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권 수호적인 친위 쿠데타가 있는데 대중 질서 의식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종결시키기 위한 목표를 하며 보통 권력자가 권력 구조 개편이나 권력 분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진행되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1772년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거든요. 친위 쿠데타는 뭐냐면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 밑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파벌들을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저 눈에 가시 같은 내 반대 세력 파벌을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긴 건 없으니까. 하지만 계속 깐죽거리고 정부 일하는데 방해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지휘하는 좀 가까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구실은 적당히 있죠. 뭐냐면 저쪽에서 먼저 반란 일으키려고 했다라든지 또는
대대적인 질병이 퍼져서 이걸 통제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알지 못하는 테러 세력이 테러를 획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군대를 투입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친위 구테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테타라는 거는 그 당시 일어날 시점에 이제 정치 지도자, 권력을 가진, 소위 말해서 국가의 대표가, 군 통수권자가 보통 쓰러지는 게 구테타인데, 이거는 그 군 통수권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권력을 한번 싹 정리하고 청소하는 형태, 이걸 친위 구테타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 수호적인 친위 구테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부 의사의 구테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중들의 집단적 참여와 사회적 움직임 등이 광대하고 통치에 있어서 군부에 대한 일련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억압과 학살의 방식으로 자행되는 구테타가 있는데요. 이게 1980년에 한국의 5.17 구테타. 적용하기가, 이 예가 여기에 맞느냐라고 적용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는 5.17은 이런 목적으로 발생한 건 아닌데, 이게 시작이 돼서 끝나고 났더니 뭐 광주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학살이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게 좀 있고요. 1973년 칠레 구테타, 1944년 나치 독일 내부에서 발생했던 이제 구테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가 발견되고 나서 독일 내부에서 이제 독단적인 방법으로 반란 세력을 다 숙청을 해버렸는데, 그런 걸 보통 구테타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과목은 정당과 선거입니다. 정당과 선거라는 거는 현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이고요.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정치의 방식입니다. 선거라는 거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뭐냐, 엘리트라는 게 무엇이냐, 또는 국가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 좀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강의냐, 이게 과연 정당과 선거냐,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총 16강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오프라인 강좌를 한다, 그래서 한 8강 진행하고 나머지 8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한 거 이렇게 듣고 거기 보완해 주면서 그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뭐 보완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기원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발제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 조금씩 섞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초장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짚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 권력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자연권을 지키기 위한 인민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인민은 보통 영어로 people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래 어떤 이걸 한문이든 한글이든 그대로 번역하려면 인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people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인민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이걸 인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서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돼요. 국민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라는 테리토리를 어떤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는 거고, 시민은 어떤 시에,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 그리고 도시국가, 어떤 조직체 안에 구성원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서에서 말하는 천부인권적인 자연권에 의한 이제 인민, 휴먼을 뜻하는 이 인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라고 해서 사람 그 자체, 사람인데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야 되고 또는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늘에서 이렇게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민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그 전에 어떤 이거를 갖다가 뭐 국민이라는 국가라든지 시민이라는 시라든지 이런 틀로 묶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연인 그대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실 인민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인민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연상태와 자연권, 자연상태는 법, 정치, 국가가 없이 인간 스스로 자연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아니죠. 아프리카도 이제 어차피 그 나라의 주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말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배를 한 척 타고 여러분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200캐리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면요, 공해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공해상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법도 어떤 정치도 어떤 국가의 영향력, 주권도 해당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거기는 여러분과 보트와 상어떼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려면 노를 열심히 져야겠죠. 그래서 어떤 주권의 범위 내에 해안경찰이나 해양경비대가 관할을 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든지,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래서 이제 저 상어떼 좀 물려주셔 주세요라면 공무원들이 와서 상어떼를 이제 해치워주는 뭐 그런 하여튼 범위 내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여러분과 맹수만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자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왕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법 위반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해상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경우에,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속인주의니까 그게 공해상에서 범죄를 저지르시더라도 증거를 남겨서 갖고 들어오시면 처벌받는데, 속지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범죄를 속지주의 국가의 국민이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 안 합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가 그렇게 격화됐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홍콩 시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죠? 원래 조그만 치정 살인 사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홍콩 남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대만에 놀러 가서 대만에서 그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도망을 왔어요. 근데 홍콩에서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밀입국이나 뭐 밀수 뭐 이 정도만, 또 이제 카드 부정 사용, 그러니까 여자친구 카드를 제 맘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처벌을 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대만이 빡쳐가지고 야, 걔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했죠. 근데 홍콩이 입장이 난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지금 중국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만약에 범죄인이라고 해서 홍콩 사람을, 중국 사람을 대만으로 보내게 되면 그건 무슨 말이 되냐, 중국 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보낼 수가 없어요. 보냈다 하는 홍콩이 작살이 중국 정부가 홍콩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니네 대만하고 지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사건, 파렴치한 잡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하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개념이 걸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위가 홍콩 시위의 원인이 됐어요. 재작년부터 시작됐다. 작년부터 시작됐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자연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고,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권리를 말합니다. 이건 뭐 정당방위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힘이 있으면 스스로 지키면 되는 거죠. 누가 내 걸 뺀다고 한다면 걔를 죽여도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법이 적용 안 되는 공해상에서는.
물론 증거를 남겨오시면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인공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사회계약설의 바로 핵심입니다. 즉, 각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사회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민주주의 혁명의 동력원으로서 근대 여러 나라 혁명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민주주의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사회계약설이 이제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계약설이 그런 거고요. 사회계약과 국가, 정치 권력의 관계에 대한 이제 다른 여러 학자들의 그 이론을 좀 살펴보면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는 공포와 불안의 상태다. 인민은 자연권을 국가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다. 국가에 양도된 인민의 자연권이 곧 정치 권력이며, 이게 이제 절대군주설의 배경이 됩니다. 로크는 뭐라고 하냐? 존 로크는 자연상태는 불완전한 평화상태이다.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인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위탁하고 안전보장을 받는다. 남겨진 자연권으로 국가를 견제하며 안전보장이 무시되면 저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권력 분립설을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홉스는 다 줬다. 그리고 로크는 반만 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크는 적어도 인민의 이제 저항권, 그러니까 피통치자들이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루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완전한 상태였다. 문명의 발달, 그러니까 농경이나 목축이나 물물 교환이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했으며,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 하나 이미 불가능해졌다. 차선의 선택으로 인민들의 계약으로 국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군주 없이 인민들의 일반 의지에 의한 법치 확립이나 직접 민주정치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막스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그 재화가 풍족해지고 남아도는 잉여물자가 생기니까 인간의 불평등이 생긴다는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은 막스도 이런 접근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루소가 구상한 국가는 의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일반 의지에 바탕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수속을 제시한 것이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 약속이 사회계약이고요. 그것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 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론들이 절대 왕정 시대에 탄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이론들이 사실 지금에 와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시 절대 왕정 시대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국가 권력이라는 건 뭘까? 개인의 자연권은 뭘까? 그래서 고민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책으로 남겼고, 그게 이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어떤 얘기입니다. 정치 권력의 존재 목적은 뭐냐? 국민의 기본권인 이제 자유권, 행정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게 정치 권력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지키며 내적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정치 권력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정치 권력의 존재 목적이고요. 이걸 상실하게 되면 탄핵을 당하거나 몰락하게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당과 선거제도, 지방분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모든 공식적 정치행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제도의 기본 질서를 권력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성에 대한 권력구조의 속성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뭐 통일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해당 국가들마다 다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나죠. 제도는. 규범적 차원에 대한 인식 결여가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권력 구조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성이나 자연 환경이나 다른 국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제각각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틀에 정해놓고 강요하거나 어떤 국가들에게 이럴 만한 여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를 기존의 다양한 가치와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의 권위적 조정이라고 다원주의적으로 정의하면 규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구조의 목적이 기본적 지도질서의 규정을 통해 가치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당연히 의도된 변화와 규범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게 왜 또 안 넘어가냐. 잠시만요. 여러분 이 화면이 어둡죠. 일단 지금 PPT가 갑자기 PPT가 에러가 난 상태로 좀 끝이 나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강은 30분 시점에서 일단 스톱하고요. 그러니까 2강의 중편은 30분으로 스톱을 하고 제가 이 2강의 하편에서 정당과 선거 2강의 하편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서 그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끊을게요.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